네, 기술편집 시대의 예술작품 제3주차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3주차 강의의 주제는 예술 구조화의 전개 과정이라고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먼저 예술 구조화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예술 구조화라는 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주관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영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 인간의 어떤 관념적인 예술적 영감이 구체적인 예술의 형식을 띄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런 생각들, 그런 영감과 창의적인 상상력들을 물질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술 구조라는 것은 인류가 상상력을 처음 구체화하기 시작한 구슬 시대부터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술적 상상과 창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술 발전을 형식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 행위는 모방과 편집, 창조의 과정으로 발전하는데 그 과정에서 예술적 영감은 당연히 외적 형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모방과 편집, 창조는 사실은 예술이 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주관적인 그런 영감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인 예술적, 미적 판단을 줄 수 있는 예술 작품으로 나아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들인데 이 모방, 편집, 창조의 단계가 다 뭐가 개입해 들어가느냐? 기억이라는 게 개입해 들어갑니다. 즉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방하려고 하는 원텍스트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편집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방했던 그 행위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되고요.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편집 과정 속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새로운 독창적인 무언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술적 행위는 물론 꼭 예술적 행위뿐만 아니라 뭐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즉 인간을 인간답게 규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도 바로 기억입니다. 인간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억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육체가 쇠약해지듯이 인간의 기억력도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술과 기억이라는 게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술적 행위가 기억에서 출발한다면 무엇보다 인간은 어떤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인간의 기억이 갖고 있는 육체적 한계,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제가 말하는 예술 구조화의 과정이고요. 그 예술 구조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 기술은 바로 뭐냐? 기억을 보존하고 저장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개인의 기억이, 집단의 기억이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예술 구조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처리하고 관념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물질적인 실체로 구현되는 과정이 바로 예술 구조화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술 구조화를 크게 물론 예술 구조화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었고 시대마다 역사마다 예술 구조화의 독특한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 뭐 다양한 예술 구조의 방식 중에서 우리의 삶에 또는 예술 구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세 번의 구조화 혁명이 있었고 저는 그 예술 구조화의 혁명을 제1차 예술 구조화 혁명 문자, 2차 예술 구조화 혁명 인쇄, 제3차 예술 구조화 혁명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예술 구조화를 세 단계로 세 번의 혁명적인 단계로 그 전개 과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바로 이 세 번의 예술 구조화의 혁명적인 단계들이 예술에 또는 예술적 상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번 차시 강의의 핵심적 목표입니다. 예술의 발전은 기술과 연동된 예술 구조화의 혁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은 문자, 인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맨 앞자리에 뭐가 있느냐? 말, 구술이라고 하는, 구술도 사실은 기술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내적 기억, 머릿속에 있던 것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로 성대를 통해서 외적 형식인 말로 전달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에 해당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 테크네, 곧 기술, 곧 예술의 웅변술은 우리가 지금은 웅변술을 기술학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웅변을 굉장히 중요한 테크네라고 봤어요. 웅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 다른 사람을 설복할 수 있는 탁월한 화술을 우리가 웅변이라고 한다면, 떻게 보면 말을 잘한다. 우리가 저 사람 참 말 잘해. 아, 저 사람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참 좀 놀변이야.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말이라는 것도 하나의 기술의 형식이었던 거죠. 따라서 최초에 우리가 갖고 있던 내적 기억이 외적 형식인 말로 형상화되면서 구술문화 또는 구술을 기반으로 한 예술들이 탄생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상상과 허구로서의 예술 가치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가만 있으면 안 되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화자와 청자가 있어야 되고 작가와 독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생산자, 화자, 작가가 만약에 자신의 육체적인 기억에 의지해서 예술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소비자, 청자, 독자는 항상 그 생산자나 작가와 같은 시공간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예술 행위를 향유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예술가와 관람 작가와 독자나 화자와 청자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시공간의 공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제약이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연결의 네트워크가 뭘 기반으로 해야 되냐면 기억을 고스란히 저장하고 그것을 소비자나 청자나 독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네트워크가 문자였고 인쇄였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기억이 인간의 육체에서 분리돼서 독자적인 저장 방식을 최초로 획득한 것이 문자이고요. 전 이걸 제1차 예술 구조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간의 수업 형태의 예술 구조화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면서 기억의 공유와 상품화의 시대를 연 것이 바로 2차 예술 구조혁명인 인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상품이에요. 문자까지, 그러니까 근대 이전까지의 문자 시대의 예술 구조화는 그것이 일종의 어떤 현학적 또는 예술적 취미나 그런 어떤 미적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것에서 생산자, 소비자 또는 작가, 독자가 모두 만족했지만 인쇄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상품이 되는 거죠. 자본제가 되면서 내가 돈을 주고 그 예술 상품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장 경제 체제가 예술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변화의 맨 앞부분에 인쇄라고 하는 기술이 가져온 예술 구조화 혁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의 경계가 무너지고 지식이 공유되고 편집되고 확장되면서 원본이 사라지고 맥락이 거세되고 용이한 검색을 위해서 기억이 모두라 파편화 임의적으로 연결된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3차 예술 구조 혁명입니다. 제가 여기 보면 모두라 파편화, 뭐 임의적이라는 말도 썼고요. 맥락이 거세되고 검색이라는 말도 썼는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우리한테 가져다 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요. 저는 뭐 문자도 그렇고 인쇄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도 그렇고 결국 예술 구조화의 바탕이 되는 기술이 변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변하냐? 예술의 구조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예술을 뭐 아직 디지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마치 근대를 대표하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었듯이 기타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징적인 장르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예술의 발전 과정을 더듬어 보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예술 구조화 혁명은 새로운 예술을 호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호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예술을 떻게 보면 눈앞에서 지금 목도하는 그 직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세 번의 예술 구조화 혁명을 이야기했으니까 하나하나 그럼 한번 그 예술 구조화의 그 혁명이 실제 예술과 어떤 어떻게 연동됐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일단 문자, 제1차 예술 구조화 혁명인 문자부터 살펴볼까요? 문자는 뭐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상징 체계입니다. 그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전 세계에 사용되고 있는 문자들을 뭐 우리 가운데 우리 한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위에 보면은 뭐 러시아의 키릴 문자, 알파벳 다양한 문자들이 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 얼핏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 문명권에서 다양한 문자들이 생성되고 발전해 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 시각적인 도표를 보면은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이 문자들의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흥미롭게도 딱 세 가지 정도.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구본을 이렇게 쭉 2차원적으로 늘어났을 때 거의 모든 대륙의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이 녹색은 뭐냐? 저 저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언어권의 문자가 그 기원이 이집트 상형 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있지만 실제로 그 문자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거의 전 세계 문자의 한 90% 이상은 이집트 상형 문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도 쪽에 가보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거네. 저거는 이집트 상형 문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집트 상형 문자의 어떤 그림자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어떤 영향을 받은 건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색깔로 표시된 중국하고 일본 뭐 이쪽은 지금 나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저기는 한자 즉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이집트 상형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라면 중국은 독자적으로 한자라고 하는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냈다라는 걸 보여주고 더 흥미로운 건 우리나라예요. 그 중국 바로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반도죠. 즉 전 세계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뭐 보기 드물다라기보다는 거의 유일하게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집트 상형 문자나 아니면 중국의 한자에서부터 어떤 자신들이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문자들을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받았다면 한글은 뭐 15세기에 가장 늦게 만들어졌기도 했을 뿐더러 그 어떤 문자와의 영향관계도 없이 가장 독창적인 문자인 셈이죠. 또 아시다시피 이집트 상형 문자나 중국의 한자 모두 다 상형 문자잖아. 어떤 형상을 딴 그런 어떤 표의 문자인 반면에 우리 한글은 표은 문자입니다. 자, 일단 어쨌든 문자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인간이 자신의 기억을 객관적인 어떤 외부의 저장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양하고 동양에서 문자의 발명에 대한 신화가 있는데, 동양과 서양이 좀 다릅니다. 서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서양 문자의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집트인들에게 문자를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냐? 토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집트의 신들은 주로 사람의 몸에 새의 머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고 있는 바로 저 그림이 토트라는 이집트 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토트가 지금 손에 나무판 같은 걸 들고 무언가 새기고 있는
바로 인간에게 문자를 전수해준 신이 토트입니다. 근데 중국의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서양 사람들은 문자가 신의 선물이라고 봤는데 중국의 한자를 만든 사람은 인간이에요. 그 옆에 보시면 눈이 4개 있는 이 사람이 창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신화시대 사람이긴 합니다. 이 창힐이라는 사람이 어떤 동물의 뭐 거북이의 등껍질이라든지 동물의 뼈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고서 거기서 어떤 형상을 본따서 한자를 만들었다. 물론 최초의 한자는 갑골 문자니까 갑골 문자를 만든 사람으로 창일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라고 문자를 생각했다면 동양에서는 신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어떤 물론 뭐 눈이 4개이기 때문에 보통 인간은 아니겠죠. 조금은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문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문자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문자가 발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플라톤의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뭐 지금도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요. 플라톤이 문자의 발명에 대해서 보이는 가장 극적인 반응은 뭐냐? 한탄이에요. 큰일 났구나.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이 발명이 됐으니 인간이 스스로 기억하려 하지 않겠구나. 인간은 기억을 통해서 학문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인간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문자에게 그 기억의 역할을 떠넘기게 되면 결국 우리의 문화와 문명은 퇴보하겠구나. 이게 이제 플라톤의 한탄이었는데 전 이게 플라톤의 뭐 학문적인 해안이나 식견이 짧았거나 문자에 대해서 오해했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기보다는 플라톤은 철저하게 구술 시대를 살았던 구술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한 지식인이에요. 즉 그는 말을 통해서 제자를 가르치고 말을 강연이라든지 어떤 아카데미아에 모인 제자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구술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적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널리 사람들에게 공유했던 사람. 따라서 그는 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어. 따라서 문자의 발명에 대한 플라톤의 한탄은 어떻게 보면 구술시대 지식인의 불안감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말을 중심으로 해서 학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 말 대신에 문자라고 하는 새로운 수단이 등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마도 플라톤에게 문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사제지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제지간인데 사실은 인류 역사상 사제지간 중에 라이벌이 아닌 사제지간은 오히려 보기 드물어요. 그러니까 사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스승님의 학문적인 업적을 그냥 고스란히 계승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게 제자? 우리가 이렇게 사제지간을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건 굉장히 도식적인 판단입니다. 오히려 사제는 스승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학문을 배우고 그분에게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사사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그것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망을 끊임없이 제자에게 심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사제지간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끊임없이 스승인 플라톤을 넘어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찮다기보다는 무엇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자신의 스승을 넘어서려고 하느냐? 스승은 구술이라고 하는 구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학문적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의 학문적 세계를 널리 공유하려겠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자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최첨단의 뉴 미디어였겠죠. 이 문자라는 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문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다면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학문적 세계를 더 확장시키는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문자의 가장 큰 수혜자를 아리스토텔레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썼던 뭐 시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들은 물론 그 뒤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더
라틴어로 쓰여지고 그것이 이제 중세 때 번역이 되면서 지금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어떤 집대성을 이뤘지만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라는 자신이 만든 학교에서 제자들과 어떻게 보면 구술, 면대면 구술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이라는 책을 써서 자신이 세운 학교의 교과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과서인 거죠.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제자들과 같이 읽으면서 자신의 학문을 문자로 남기게 되고, 뭐 그것은 꼭 서양뿐만 아니면 동양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서오경이라는 거 전부 다 사실은 공자, 맹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유명한 유학자들, 어떻게 보면 유가 철학자들의 말씀들, 그분들이 남긴 것들을 제자들이 문자로 기록한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오경이거든요. 따라서 문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학문은, 물론 이 학문 안에는 예술도 포함됩니다. 예술을 포함한 학문의 세계는 훨씬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라고 하는 이 예술 구조와 혁명이 실제 예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구슬시대에는 예술가가 곧 예술 작품이었어요. 예술가가 곧 기억 자체였기 때문에 따라서 예술가가 사라지면 예술 작품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발명되면서 예술가와 예술가의 기억이 분리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승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억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문자의 발명은 인간의 인지 체계가 말이라고 하는 이 청각 중심에서 눈으로 보는 시각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게 우리에게 더 효과적인 기억의 수단이 돼요. 말은 공중에 흩뿌려지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말을 듣는 사람도 그 말을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문자는 일단 무엇보다 문자의 가장 큰 장점은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은 지금 저랑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로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남는 것은 이제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자로 남게 되겠죠. 또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상황 중심에서 문맥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문맥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월터 제이용이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를 비교하면서 문자의 발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구술 문화 시대에는 집합적인 정형, 뭐 앵두 같은 입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고전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을 묘사하는 표현이 항상 똑같잖아요.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 뭐 용감함을 묘사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그 이제 호머의 서사시 읽어보면은 호머의 서사시에 보면은 사람을 표현할 때 꼭 앞에 정형구를 씁니다. 굳세고 용감한 누구누구의 아들 아킬레우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정형구들을 왜 사용했느냐? 바로 그것이 기억을 오래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정형구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치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라는 이 정형구가 모든 옛날 이야기에 항상 사용되듯이 모든 옛날 이야기의 첫 문장은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게 바로 뭐냐? 구술문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황하고 다변적인 수사. 말로 하다 보니까 말이라면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거기에 덧붙이게 되거든요. 극적이고 과장된 묘사.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동일한 시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서적 유대감은 훨씬 더 크겠죠. 같이 서로 면대면 상황에서의 어떤 구술 문화니까. 그 다음에 신중심. 이게 구술 문화라면 문자가 발명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추상적이고 간결하면서 정확한 문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으로 언어의 효용성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하는 뭐 호머도 마찬가지지만 신의 대리인으로서의 작가가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스토리텔러로서의 인간이 등장하게 되면서 권위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예술 구조와 문자는 결국 기억의 공간이
인간의 신체에서 분리돼서 새로운 공간, 이제 책이겠죠.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로부터 시작된 책이겠죠. 기억의 공간이 인간에서 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간이 이동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방의 형식을 아주 혁명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집합적인 정형구로 표현되던 구슬문학이 서사시로 오면은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공간,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없이,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사물의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던 구슬문화가 문자문화로 오면서 구체적인 고유명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자연을 모방하는 모방의 방식이 말의 모방에서 문자의 모방으로 바뀌면서 모방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 그것은 결국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냈죠. 바로 그 새로운 예술이 서사시, 고대의 서사시라는 걸로 이제 구체화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구조와 2차 예술구조혁명은 인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쇄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기가 발명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제가 쓰여진 책, 1364년에 쓰여진 책하고 1483년에 인쇄된 책 두 개의 그 캡처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어때요? 별 표가 안 나죠? 쓰여진 책이나 인쇄된 책이나 얼핏 보면 형식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재매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형식을 바로 못 만들어내요. 새로운 기술은 항상 그 전에 있었던 익숙한 기술의 형식을 차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쇄기가 만들어졌지만 인쇄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책의 어떤 그런 형식을 만들어낸 것은 한참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인쇄기는 그 직전의 문화였던 필사 문화를 모방하고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인쇄된 책도 역시 필사된 책과 별반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어 보이죠. 1983년에 이렇게 이제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성경이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인쇄기가 전 유럽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초래했지만, 실제로 인쇄기가 새로운 예술 형식, 소설을 불러내고 또 새로운 어떤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쇄술만의 독특한 형식을 체계화하고 만든 건 그로부터 150년, 200년 후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으니까 바로 새로운 예술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섣부르게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선생님, 디지털 시대가 새로운 예술을 호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지 벌써, 40년, 50년, 1980년대부터라고 봐도 한 40년 지났는데, 아직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뭐냐? 아직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식을 받아들이기엔 우리가 갖고 있는 스키마가 아직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익숙한 형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로 새로운 기술적, 예술적 형식으로 구체화되겠죠. 자, 인쇄혁명이 가져온 변화, 뭐,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은 인쇄혁명은 독서혁명입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읽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쓰는 사람 위주예요. 그러니까 문자 시대 때까지는 누구한테 권력이 집중되느냐? 쓰는 자. 그러니까 중세 때까지 필경사, 필사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를 필사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필사나 필경사가 했던 일이 뭐냐? 작가로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필사나 필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면서 주석을 덧붙여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중세 때까지는 독자보다 작가가 훨씬 많았어요. 물론 뭐 작가 독자라고 구분도 사실은 중세 때까지는 분명하지 않았죠. 작가가 곧 독자였고 독자가 곧 작가였기 때문에 그만큼 독서 시장이라는 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고요. 뭐 수도원이나 도서관에만 가야 책을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독서 시장 같은 것이 중세시대 때는 좀 어려웠겠죠. 하지만 근대 이후에 인쇄기가 발명되고 대량 생산되면서 누구나 이제 책을 쉽게 돈을 주며,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중세 때는 돈이 있어도 책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근대는 돈을 주면 누구나 책을 자신의 소유물로, 사유재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독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작가 중심의 문자 시대가 독자 중심의 인쇄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또 책이 귀하다 보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집중형 독서에서 인쇄 시대가 되면은 너무나 많은 책들이 쏟아 나오니까 이제 한 번 읽은 책은 다시 거들떠보지 않은 집중형 독서에서 분산형 독서로, 또 음독, 소리내어 읽거나 정독, 꼼꼼히 읽는 데서 묵독, 소리내지 않고 읽고 다독, 많이 읽는 방식으로 변하게 되고요. 귀족에서 부르주아로, 중세 때는 작가, 독자 모두가 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귀족도 그것도 주로 남성이겠죠? 남성 귀족이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계급 내에서만 작가와 독자층이 형성됐더라면 인생명이 오면서 부르주아로, 또 남성에서 여성과 아동까지 독자층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예술이 수도원이라든지 교회 같은 종교적인 어떤 공적 독점의 영역에서 서점이 만들어지고 인쇄소나 출판사가 이제 하나의 산업적인 어떤 그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사적 소유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인쇄기술이 뭐 종교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 시민혁명으로 발전하게 됐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시민혁명까지 가면서 라틴어라고 하는 권력어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이제 영어, 불어, 독일어 같은 민족어가 등장을 했는데, 따라서 아까 제가 1차 예술구조혁명은 문자의 발명은 모방의 형식을 바꿔놨다라고 하면 2차 예술구조화는 모방의 형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술 형식을 추동했다는 것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기술이 뒤에서 밀고 그것을 격려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 소설이라는 거예요. 인쇄 기술이 없었더라면 소설이란 장르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거는 굳이 문학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음악도, 미술도 인쇄술의 영향을 봅니다. 인쇄술의 영향으로 예술로서 더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내가 그림을 루브르 박물관에 가야만 모나리자를 볼 수 있는데, 모나리자의 뭐 그냥 복제품이 우리 흔히 말하면 도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박물 같은 데 보면은 꼭 박물관 보고 난 다음에 스토어에 나오면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품 도록 같은 것들을 팔죠. 책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모작을 해서 그것을 도록이란 책으로 만들어서 인쇄해서 그것이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뭐 다른 예술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악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작곡가가 작곡한 그 악보가 출판사에서 악보로 찍혀 인쇄되고, 그것이 이제 아마추어 예술가들이나 연주가들이나 아니면 그 음악을 접하고 싶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 악보가 팔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꼭 문학만이 아니라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술들이 인쇄술이라고 하는 이 기술의 영향과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인쇄혁명이 가져온 변화 중에 이제 바로 미디어의 탄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이 미디어의 탄생이 중요하냐? 미디어의 탄생, 그 신문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미디어의 탄생이 뭘 만들어내느냐? 매스를 만들어냅니다. 대중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신문이 등장하고 그것이 매스미디어로 발전되고 확장되면서 20세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에 얘기했던 파인아트, 순수 예술이라고만 생각했던 예술이 분화가 되죠. 어떤 예술이 또 하나 생기느냐? 대중예술, 즉 대중, 매스미디어의 탄생으로 대중이 탄생하게 되고, 그 대중이 선호하고 그 대중이 흥미를 갖고 그 대중에 의해서 널리 향유되는 예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중예술이고,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예술이 영화인 셈입니다. 영화가 바로 20세기가 만들어낸 대중예술이죠. 자, 이렇게 이제 신문이 등장하고 대중이 등장하면서 동시에 웹에서 미디어에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네. 확인해보세요. 우리 쉬리가 또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뭐라고 또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서점을 제가 이제 그걸 찾아냈는데요. 사실 서점이라는 공간도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공간입니다. 서점이라는 것은 물론 물건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상점 같은 거죠. 가게죠. 그런데 일반적인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서점에서 파는 것은 뭐냐? 결국 교양을 파는 거거든요.
지식이라는 것이 곧 교양과 동의어가 되는 시대가 18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인이라는,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지식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중세시대 때는 토지를 갖고 있는 거고 자본주의 시대 때는 자본을 갖고 있는 거지만, 그런 부르주아와 분리돼서 어떻게 보면 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학자들, 인텔리층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텔리나 지식은 뭘 갖고 있는 사람이냐?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저 서점이라는 거는 교양을 사고 파는 공간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중세 때까지는 지식과 교양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신에게 부여받은 선물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봤는데, 서점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권리를 일반 대중에게, 대중도 누구나 쉽게 교양을 쌓을 수 있고 교양인이 될 수 있는, 지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3차 예술구조혁명, 바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예술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공유되고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돼서 관리되는 데이터의 집합. 이 데이터라는 거는 물론 기술적 용어지만 쉽게 말하면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보들의 집합인데, 이 정보들의 집합, 그 이전에 문자도 있었고 뭐 책도 있었고 정보들의 집합은 그 이전에 있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책과 그러면 뭐가 다르냐? 데이터들을 모아놨는데 그것을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 디지털 기술로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해하려면 하이퍼텍스트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하이퍼텍스트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냥 선형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이 선형적이고 어떻게 보면 페이지 번호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책이 엮여졌다면,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적이고 비순차적이고 동시에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링크와 로드라고 하는 게 바로 하이퍼텍스트의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적 키워드인데, 링크라는 거는 내가 보고 있는 웹 문서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문서를 링크가 연결됐다고 그러고요. 그거를 클릭하는 바로 그 부분을 노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인쇄시대 텍스트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읽지만, 하이퍼텍스트는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언제든지 그 다음 페이지를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적인 독서, 선형적인 기억이 무너지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선택적인 기억들, 다음에 그런 어떤 선택적인 독서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 텍스트와 하이퍼 텍스트의 그 차이가 바로 인쇄와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인쇄 텍스트와 하이퍼 텍스트의 차이를 이렇게 여러 그 기준을 갖고서 분류했지만, 그냥 이건 학문적인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와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웹 문서를 읽을 때와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곧 인쇄와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이고, 그게 곧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이퍼텍스트가 된 가장 중요한 지식 구조의 방식이 되면서, 또 데이터베이스가 예술 구조화의 어떤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기술이 되면서 독서 방식도 변하게 됩니다. 제가 인쇄 시대 때는 정독보다는 다독, 음독보다는 묵독, 집중형 독서에서 분산형 독서로 이렇게 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시대의 독서 방식은 어떻게 변하느냐? 인쇄 시대의 분산형 독서에서 디지털 시대에는 검색형 독서로 변합니다. 검색형 독서라는 건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키워드를 치고 검색되면 그 검색된 웹 문서를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서 읽는 걸 검색형 독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발췌형 독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발췌라는 건
전체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따오는 걸 발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검색형 독서는 결국 텍스트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읽는 걸 검색형 독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맥락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앞뒤의 어떤 전후 사정, 그러니까 앞뒤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려면 책을 순서대로 읽어야 되고 페이지 번호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데 검색형 독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만 따다 읽다 보니까 맥락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기에서 보기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보는 걸로 변하게 되고요. 텔링, 말하기에서 쇼잉, 보여주기로 바뀌게 되고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같은 이런 어떤 일관된 페이지에서 화면이 활성화되느냐, 비활성화되느냐.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는 데 따라서 화면을 활성화하니까 우리가 화면을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잖아요. 이걸 활성화, 비활성화라고 한다면 페이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하나의 화면만 있는데 그 화면은 뭐로 표현되느냐? 활성화, 비활성화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봐왔던 페이지하고는 완전 다른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층층이라는 거는 우리가 책을 놓고 책을 보면은 책은 층층이 이렇게 페이지가 1, 2, 3, 4, 5, 6, 7, 8, 90대에서 이렇게 층층으로 쌓여 있다라면 제가 겹겹이라고 표현한 건 책은 면이지만 그 면이 순서대로 포개진 면이라면 하이퍼텍스트는 면인데 어떤 면이냐? 겹겹으로 무한대로 숨어 있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면을 보고 있다라 그러면 내가 활성화된 화면 뒤에는 무수히 많은 비활성화된 화면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겹겹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겹겹이 숨어 있는 거고 이 중에 내가 어떤 화면을 내 앞으로 불러올까는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제가 최근 세대들 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 디지털 세대들이죠. 지금 이제 20학번, 21학번 학생들이 바로 전형적인 디지털 세대들인데, 확실히 그 전 세대들에 비해서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 리터러시 능력이 굉장히 약해졌다. 굉장히 저하됐다라는 걸 느낍니다. 학생들이 글을 쓰는 거라든지 무언가를 읽고 그것에 대해서 소감을 한번 글로 작성해 보라고 했을 때 확실히 그런 어떤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문자로 풀어내는 그 능력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저는 기성세대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아, 요즘 아이들 큰일 났다. 책도 안 읽고 이렇게 리터러시 능력이 떨어져서 어떡할까라고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출판평론가의 한기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강단, 주류, 대학에서 강의하신 분은 아니고요. 비주류시지만 끊임없이 어떤 이런 출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 제가 한기호 씨가 쓴 칼럼을 읽고서 무릎을 딱 쳤어요. 옆에 있는 바로 이게 이제 한기호 씨가 쓴 출판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세대들, 디지털 세대들을 무슨 세대로 봤느냐? 이미지에 익숙한 세대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자에 익숙한 우리 세대와 이미지에 익숙한 지금의 신세대들하고는 완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자에 익숙하기 때문에 문자는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핵심은 뭐냐? 문맥을 파악하는 거야. 딱 우리는 이 전후 관계라든지 이런 컨텍스트에 집중을 해, 문자 세대는. 반면에 이미지 세대는 읽는 이 핵심이 뭐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는 거의 핵심은 뭐냐? 포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찰나적인 순간을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파악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연결돼서 전체적인 흐름을 찾아내는 게 파악이고 이건 문자 세대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지금 세대들은 그건 못해. 왜? 문자 세대가 아니니까. 대신에 이 세대는 뭘 하느냐? 포착을 해요. 포착은 전체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짚어내는, 예리하게 짚어내는 걸 포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보시면 여러분들 인터넷 문화 중에 짤방이라는 문화나 밈이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짤방하고 밈의 대표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그 캡처했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왼쪽에 어떤 할머니가 이 할머니 유명인이에요. 이 사진 하나 때문에 유명해졌어. 이 할머니가 뭔가 칼을 이렇게 뽑는 순간을 아마 이제
굉장히 약간 좀 뭔가 심각한 듯 하면서도 유머스럽고 뭐 이런데 아마 누군가 뭐 가족 중에 누군가 이 사진을 찍어서 뭐 어디 SNS에 공유를 했던 모양인데 이걸 보고 네티즌들이 이 사진 한 장에서 뭘 찾았느냐? 그 밑에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영감 미안해요. 자신은 안 뽑기로 했는데 울어라 지옥 참마도. 이게 일종의 무협 소설에서 어떤 은둔 고수가 어, 속세를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무림의 세계를 떠나서 홀로 은거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검을 들게 되는 그 상황.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그냥 뭐 뭔가 필요해서 농사일에 뭐 필요해서 칼을 뽑는 이 한 장의 사진이 네티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엄청나게 많이 패러디가 됐어요. 울어라 지옥 참마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서 가장 성공한 밈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 사진 하나가 이 사진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같은 문자 세대는 이 할머니가 이 칼을 왜 뽑았는지 과거죠? 이 칼을 뽑아서 뭘 했는지 미래죠? 우리는 아마 이 사진에서 이 할머니가 이 칼을 왜 뽑고 이 칼을 뭘 했는지가 궁금할 거야. 근데 지금 세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순간을 포착해내서 울어라 지옥 참마도라는 아주 촌철살인적인 어떤 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옆에 사진은 익숙한 광고 사진입니다. 아마 소화제 광고일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사진 한 장에 네티즌들이 이렇게 이제 패러디를 합니다. 뭐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승진, 출근, 뭐 야근 이런 것 때문에 소화가 안 돼. 근데 쑥 하고 소화가 됐어. 어떻게 소화가 되느냐? 퇴사하면 된다. 상당히 좀 뭔가 아이러니하죠. 퇴사라는 건 직장을 그만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물론 그런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나지만 근데 자 이건 일종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픈 짤인 거죠. 웃기면서 슬픈 짤. 요즘에 우프다 이런 말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내는데 자, 이런 짤방이나 밈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 지금 디지털 세대들이 갖고 있는 리터러시 능력이 극대화된 하나의,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의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야, 너희들 책 좀 읽고, 너희들 왜 이렇게 문맥 파악을 못해? 참 리터러시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걱정하는 건 우리가 문자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적 리터러시 능력이 지금 세대들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갖추지 못한 새로운 리터러시 능력을 지금 세대들은 갖추고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포착하는 능력이다. 어떤 예리하게 순간을 포착해서 거기서 무언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건 지금 세대들이 아주 잘하고 있고 우리 문자 세대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리터러시 능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시대, 즉 예술 구조화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문자 베이스 리터러시가 아니라 이미지 베이스 리터러시로 리터러시도 바뀌어야 되고요. 자, 지금 이 세대들, 이 문자 베이스 리터러시가 아니라 이미지 베이스 리터러시의 세대를 받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세대들이 30대, 40대가 돼서 그들이 예술의 중요한 창작 주체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술은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예술 구조 혁명, 이 새로운 기술이 어떤 예술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탄생시킨 예술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거는 새롭고 낯선 형식이 아니라 기존의 익숙한 형식을 디지털 기술로 변형시킨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이퍼 픽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퍼 픽션의 픽션이라는 건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허구니까. 그러니까 하이퍼 픽션을 다른 말로 하면 하이퍼 텍스트로 구현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하이퍼 픽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소설이라는 거는 문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페이지 번호에 따라서 읽어 나가야 되고 작가가 쓰면 독자는 수정할 수 없어요. 이게 인쇄 텍스트의 소설의 특징이야. 반면에 하이퍼 텍스트는 문자로 쓰여지긴 했지만 거기에 사진이라든지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것들을 언제든지 링크를 통해서 링크라는 게 바로 그 하이퍼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이니까 링크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텍스트로 확장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는 것처럼 A, B, C, D 이런 식의 독서가 아니라 A에서 B나 C로 선택해서 가고 C가 다시 E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소설을 하이퍼텍스트
하이퍼 픽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과 하이퍼 픽션은 인쇄와 데이터베이스 또는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기술의 차이가 소설과 하이퍼 픽션을 구분짓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C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혹시 뭐 시를 즐겨 시를 읽는 걸 좋아하시고 또는 저도 그랬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문학 청년들 그러니까 문학의 꿈을 꾸고 있는 뭐 그런 문청 시절에는 다들 노트에다가 시 한두 편씩 적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시는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왜 시라는 거는 은유, 비유, 상징 이런 건데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은유, 비유, 상징을 어떻게 AI가 할 수 있어? AI는 연상이 아니라 연산만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스탠포드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에서 그런 우리의 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우리의 편견을 기술로 완전히 돌려 세웠습니다. 스탠포드에서는 매년 코드 포이트리 슬램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벤트, 뭐 경진대회 같은 거를 엽니다.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C++이나 루비, 자바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시를 쓰는 대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고지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프로그래밍을 한 프로그램이 그 알고리즘으로 하나의 시를 완성시키는 것. 이게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코드 포이트리 슬램이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그래서 이 스탠퍼드에서는 프로그래밍 C라고 하는 자신들이 직접 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스탠퍼드에서 정의한 프로그래밍 C가 뭐냐? 글자가 아닌 음악과 영상으로 표현돼야 된다. 운율과 규칙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문법, 즉 알고리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C의 정의하고 완전히 다르죠. 물론 이거는 스탠포드의 괴짜 대학원생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 그냥 스탠포드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예술적 이벤트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술이다 예술이 아니다를 굳이 담론을 박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탠포드의 이 코드 포이트리 슬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시를 쓰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창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시를 창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시 창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 새로운 수단과 도구가 등장한 거죠. 그 다음에 시적 연산학교라는 건 이건 실제로 미국에 있는 일종의 이제 컬리지입니다. 뭐 종합대학은 아니고 일종의 작은 컬리지인데요. 2013년에 만들어진 그래서 예술과 프로그래밍을 가르쳤던 교수 5명이 만든 일종의 사립학교 같은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5명은 전부 다 예술을 전공하며 동시에 디지털 기술에 어떤 관심이 있거나 또는 프로그래밍을 전공했는데 예술에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술과 기술을 같이 한번 결합하면 뭔가 흥미로운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적 연산학교라고 하는 이름의 대학을 만들고 여기서 앞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시를 창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컴퓨터의,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을 짜는 과정과 시를 창작하는 과정이 똑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즉, 알고리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도 영감이 필요하고 창의성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수정과 어떤 퇴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시나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보면 같은 행위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으로 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시를 보고 감동을 받는다면 프로그래밍된 결과물을 보고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스탠포드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 시즌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기술을 예술의 수단으로 가져오는 일종의 하나의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지 이것이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는 아직은 저는 그런 식의 갑론을박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 건 기술이 예술의 수단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느냐예요. 자, 딥러닝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사진 하나를 갖고 고의 그림,
피카소의 그림, 뭉크의 그림, 칸딘스키의 그림, 이런 다양한 화가들의 화풍으로 모방하는 거, 이거 충분히 이미 가능해졌고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음악도 스페인의 말라가 대학에서는 8분 만에 컴퓨터가 음악을 작곡했고요. 미국의 타일러 브랜드사에서는 로고 디자인을 인간 그래픽 디자이너가 하는 게 아니라 AI가 로고 디자인을 합니다. 일본의 하코다 미래대학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소설을 실제 창작을 했고요. 구글은 뭐 알다시피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예술의 창작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실험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이 시생성기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원래는 우리나라 그 영어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이 사이트를 한국어로도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이트에 가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이 시생성기는 뭐냐? 여기 가서 여기 보면은 뭐 하이쿠, 운율, 소네트 여러 가지인데 자기가 원하는 형식을 그러니까 원하는 걸 클릭한 다음에 몇 개의 키워드만 넣으면 시 한 편을 완성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시 생성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자체 알고리즘이 우리가 몇 가지만 명령을 내리면 한 편의 시를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국문과 교수잖아요. 또 대학에서 20년 이상 강의를 했고 제가 장난 삼아서 그냥 장난으로 이 사이트에 가서 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결과물을 딱 봤는데 이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어? 뭐, 이 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돼. 역시 기계가 는 거는 알고리즘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거 되게 좀 그럴듯한데? 예,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적합한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시다라는 게 아니라 시처럼 보이긴 하겠다. 그럴듯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이거 말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드라마티카 프로라고 하는 지금 미국의 드라마 작가나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의 80% 이상이 이 드라마티카 프로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기본 시놉시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얼개는 이제 이 드라마티카 프로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지만 실제 이제 그 안에 들어간 디테일은 작가들이 직접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한 주장자의 시놉시스는 이제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티카 프로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드라마티카 프로, 이 시 생성기 모두 다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시 생성기는요, 지금보다 1년 후 지나가면 훨씬 더 발전할 겁니다. 왜? 이 시 생성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끊임없이 쌓여야 돼.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 그 쌓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더 우리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더 완성도 높은 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구글 번역기 1년 전, 2년 전하고 지금의 구글 번역기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구글 번역기가 발전했어요. 그럼 왜 구글 번역기가 발전했느냐? 구글 번역기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그 구글 번역기 알고리즘에 사람들이 이용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고 쌓일수록 번역은 더 정교해지고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3차 예술구조화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때 결국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분류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편집해주는 것은 뭐냐? 바로 기술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인간의 육체랑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방과 편집까지도 인간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쇄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방과 편집은 인간의 몫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모방과 편집을 누가 하느냐? 디지털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베이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모방과 편집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냐? 맨 마지막 단계만 하면 돼. 제가 예술 3단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방, 편집, 창작, 창조. 인간은 이제 맨 마지막 단계만 하면 됩니다. 앞에 기술들이 모방과 편집의 단계를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될 테니까. 따라서 이제는 모방의 능력, 편집의 능력보다 뭐가 더 중요해졌느냐?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앞으로 예술은 창조의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야. 왜?
예전에는 모방도 잘해야 되고 편집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창조로 갔다라 이제는 모방 편집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술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하면 결국 남아있는 건 뭐냐? 창조, 독창적인 어떤 창의적인 그 능력만이 예술에 남게 되겠죠? 예술가들의 가장 요구되는 게 바로 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 3주차 강의 예술 구조화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문자와 인쇄와 데이터베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네, 조금 오버했는데 앞에 제가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새로 녹음하면서 어쨌든 역시 오늘도 제가 1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강의를 마치는데 미션 성공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기술 편집 시대 예술 작품 3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4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기술 복제 시대와 기술 편집 시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자면서 듣는 거 아니죠?